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진행할 과목 이름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법이 뭔지 그 의미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첫 시간 부동산 공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단어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부동산하고 그리고 공법. 이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의 의미로 그 정착물이 의미하는 것은 건축물이 되겠죠. 그리고 공법은요, 법을 구분할 때 공사구분법이라고 있습니다. 사법이 있고요, 공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우리 사법농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법농단.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여기 사자는 맡을 사자로 법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개인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얘기하고요. 그 목적은 사익보호입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민법이 있고요.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이 있겠죠.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채무를 갚지 않아서 둘 간에 분쟁이 생긴다 하면 이 둘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법 영역에 민법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민법상 소송을 걸게 돼서 이 채무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목적은 공익보호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형법이 있고요. 또 행정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A가 B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좀 과격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름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사법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A는 공공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영역에 적용을 받아서 형법적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을 함부로 규율할 수는 없죠. 이 근거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헌법 제23조 1항에 재산권 보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는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공복리 적합해야 된다. 이것으로 국가가 개인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재산권 행사라는 건 뭐죠? 재산을 소유하고 또 이용하고
또 처분하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볼게요. 정리를 하면 부동산 공법이란 국가가 공공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 개인의 토지와 건축물 등의 재산권 행사인 소유, 이용, 처분 이런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예, 공부를 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뭐 공부해? 그럼 부동산 공부합니다. 그러면 되게들 물어볼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개념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공부하는 게 법률인데요. 법률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배경지식을 가져갈 게 있어요. 바로 법 체계입니다. 법은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법 체계 중에서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투표로 개헌이 되고요. 국민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통치 구조를 담고 있어요. 국민의 투표로 개헌하는 만큼 개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된 게 87년도 9차 개헌이 마지막이었어요. 20년이 넘도록 개헌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헌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헌법 밑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현재 한 1450여 개의 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입법 과정에서 늘어나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법의 각 법의 정의와 또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밑에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법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고 있죠. 위임했단 말이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법에서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이 대통령령으로 70% 이내 범위에서 50%, 60% 각 주거지역마다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라고도 하고요. 부령이라고도 하겠고 각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법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국가규범이라고 합니다. 국가규범의 대상은요, 전국이고요, 또 전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헌법에서부터 시행규칙까지 모두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에는 자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칸이 작아서 좀 얘 지우겠습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는 지방 의회에서 입법이 되고요. 이에 법령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요 밑에는 조례 시행 규칙이 있죠. 각 지방의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령과 조례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하게 되는 거죠. 이 자치법규인 조례와 조례 시행 규칙은요, 그 대상에 해당 지역이에요.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또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자치법규에서 나올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부산시 조례다, 조례에서 시험을 내면 부산 사람들은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외 지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법령에서만 나옵니다. 법에서 대략 한 70% 정도 나오고요. 시행령에서 2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대략 한 5%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법마다 비율은 다른데 대략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규칙 부분에서 나오거나 시행령 아주 구석진 데서 나오면 시험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법 체계를 이해하시면 법문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읽힐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공법을 공부하면서 정말 기본이 되는 지식 중에 하나인데요.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행정체계라고 할게요. 행정부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밑에는 총리가 있죠. 총리 밑에는 18개의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처가 있고 17총이 있습니다. 이 중에 18구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어요. 회장이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그 다음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 농지법에 가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있습니다. 농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와요. 딱 한 번이지만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국장과 회장이 합쳐져 있었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였는데 지금 이게 분리가 돼서 국토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얘는
중앙정부라고 얘기하고요. 또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했네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방정부가 있죠. 지방정부 얘기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위에서부터 쓰도록 할게요. 자,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가 있고요. 서울특별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6대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 그 다음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의미합니다. 세종시. 그리고 제주도인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제주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개 도가 있어요. 자,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 아래에는 구가 있습니다. 광역시 밑에는 구와 군이 있어요. 세종시 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이 있고요, 읍이 있고 면이 있어요. 구가 없어요. 제주도는요? 제주도 없습니다. 제주도 가봐서 아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있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주시하고요 서귀포시는 여기 시장들은 도지사가 당선이 되면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힌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를 행정시라고 구분합니다. 여기 시하고 도 밑에 있는 시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어요. 도 밑에 있는 시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냥 시가 있고요.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라고 해요. 자, 여기 대도시는요, 가끔씩 이 도의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도지사만큼이나 요 레벨만큼이나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자를 지칭할 때 뭔가가 계획이 되고 하면은 뭐 인가도 내고 승인도 내고 결정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권한자라고 합니다. 이 권한자가 광역자치단체급이면 시도지사라고 얘기하는데 시도지사가 승인을 했다, 인가를 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가끔씩 사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대도시가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시도 대장이 승인한다, 인가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 대장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이 대도시 시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짤 건데요. 모든 계획은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계획을 공부할 거예요. 계획은
대상이 필요하고요. 그 범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일일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일일 계획. 그 대상은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범위는 하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간에 대한 계획을 배울 때는 해당 대상이 있을 거고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이 대상은 전 국토입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또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전 국토를 계획 하나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자, 기초자치단체급으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이 나오겠죠. 범위가 작으면 그 안에 도로계획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걸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범위는 특, 광, 특, 특, 도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네요. 특별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605km/제곱미터입니다. 광역시는요? 광역시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대전 같은 경우는 539km/제곱미터고요. 세종시는 이보다 좀 작습니다. 465예요. 그래도 대동소이한 면적을 가지고 있죠. 제주도는 좀 커요. 1848K입니다. 특에 비해서 제주도는 면적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도 제주도 하나라는 특성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이걸 또 쪼개서 하면 적절한 계획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문제는 도예요. 경기도 면적이 10171K입니다. 특별시 면적의 대략 6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그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도만큼은 계획을 짤 때 그 단위를 그 아래 단계 시와 군으로 하기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땅이 화성시인데요. 화성시 면적이 68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특광, 특특과 면적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군으로 가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877 정도 돼요. 이것도 면적이 여기 있는 광역자치단체급과 비슷합니다. 예, 적절하죠? 그래서 계획의 기본적인 범위는 특광, 특시, 군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원칙은요, 계획의 단위는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칭할 때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특, 광, 특, 시, 군. 그러면 우리는 이 시군은 도 밑에 있는 시군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권한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권한자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아까 시도 대장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면 시장, 군수 등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얘기를 한다면 그럴 때는 구청장 등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주어들이 나올 때, 권한자들이 나올 때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어디에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도요. 이거 따로 프린트해 놓으시고 보시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행정체계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과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총 6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엄청 길죠? 말하기도 길어요. 그래서 공식 약칭이 있습니다. 약칭은 국토계획법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길어서 국계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는 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빈 땅에 주거만 짓는 게 아니라 산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신시가지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세 번째로 정비법을 배울 겁니다. 이 정비법은 기개발지예요.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된 곳이에요. 개발이 된 곳이 건축물이 노후하고 또 주변 환경이 매우 불량해서 이런 주거 환경이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플레임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이것도 너무 길어서 저희는 정비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축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건물을 짓는다면 이 건축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주택을 짓는데 공동주택으로 30세대, 단독주택이면 호라고 합니다. 30호 이상을 짓는다면 이때는 건축법이 아닌 다음에 배울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왜 건축법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주택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을까요? 주택이라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아파트에 가보시면 아파트 안에는 도로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관리실도 있죠, 노인정도 있습니다. 요즘은 커뮤니티 센터라고 운동시설도 있어요. 또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유치원 부지도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으로 만들었다면 그런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법에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건설하도록 하는 건설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서 좀 더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법에는 주택은 항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 관리하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 투기 과열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농지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농지에 대해서 소유나
또 이용하거나 또 보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 과목을 배우는데 대략 비율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정비법에서 6문제, 건축법에서 7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농지법에서 2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되고요. 배점이 2.5점씩 해서 100점 만점이 될 거고 40점이 과락이 됩니다. 여기는 왜 6문제냐? 국토의 계획에 속한 내용이에요. 근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개별법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국토의 계획에 있는 것이니까 한 문제씩 줄인 것 같아요. 6문제씩. 자, 우리의 목표는요. 공부하는데 목표는 정해야겠죠? 우리의 목표는 65점에서 70점입니다. 70점으로 할까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흔히들 말하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로 나오는 게 대략 한 30% 비율, 중으로 나오는 게 40%, 상급 문제가 약 한 30%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려움의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빈출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급 문제는 거의 매년 제출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매년 등장하는 내용 또는 한 2년마다 이제는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고 중급 문제는 한 2, 3년에서 한 5년 사이마다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상급 문제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구석에 있는 거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급과 하급을 다 맞춘다면 70점을 맞춰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40% 30% 나온다고 이걸 다 맞춰서 70점 맞추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급 30%도 다 틀리기 어려워요. 이 상급도 유형이 있습니다.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들이 나와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강사님들도 처음 보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문 5개 중에서 3개 정도는 제가 공부했던 겁니다. 아니면 2개 정도 제가 공부했던 거라 한번 찍어볼 수는 있는 문제. 또 어떤 경우는 본 적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 틀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 5에서 10%는 가져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에서 10%면 상쇄되기 때문에 70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고요.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번 과목 얘기한 거 학습에 관한 얘기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개 과목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농지법이 2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2문제인데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수로 따지면 공부 분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거 공부해도 이 2문제 맞추기 위한 공부와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상중하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2문제가 상중하가 어떻게 나올까요? 상하가 나올까요? 아니면 상중이 나올까요?
대개는 80에서 90% 중하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양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겁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겠다 하는 분은 농지법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6개 과목 포기하지 마시고 다 끝까지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틀이 중요합니다. 틀.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에 사업이 3가지가 나와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3가지 사업에 대한 절차를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틀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혼동스러워서 나중엔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이 틀이 뭐냐 도대체? 차례입니다. 차례. 왜 단원마다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 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차례죠. 이 차례를 갖고 있어야 저희가 학습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틀 가져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 보면 연구하시는 분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지 뭔가 연구하고 논문을 쓰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고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또 반복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연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A부터 Z까지 공부하면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양을 줄여야겠죠. 양을 줄이는 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양을 줄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제가 10년치를 분석을 했거든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자, 나오지 않았던 거,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은 과감하게 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오는 것만 체크를 하자.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자기 노트. 책이 굉장히 두껍죠. 한 700, 800페이지 한 이 정도 분량 되는데 책에다가 모든 걸 적어놓고 정리를 하시면요, 나중에 하루 만에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노트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건 추가하고, 공부하다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건 빼면서 자기 노트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시험 다 돼서 한 하루에 또 한 번 일독할 수 있는, 공법 708페이지를 하루 만에 일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노트 꼭 만들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공법을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국토계획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